나눌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 아주 훌륭한 시인이자 철학가인 집안의 딸로서 그 봉건 사회에 시문학부를 가지고 자기 삶의 슬픔을 극복하고 동양적 이상 세계를 만드는 헌한 선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저는 이분의 시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인의 시와 삶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콘텐츠로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첫째는 헌한선언 선생을 슬픔의 가독사 안에다가 더 이상 가둬둘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시인의 시를 가지고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뮤지컬도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제가 이번 그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헌한선을 매개로 한 2차 콘텐츠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물론 헌한선을 시에 관한 논문은 많습니다. 석박사 논문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시문학이 확장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유는 더 이상 슬픔의 곡조가 아닌 적극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다소 짧은 나이에 불행하게 돌아가셨는지 그건 우리 기록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 구체적인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진실에 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자체뿐만 아니라 시문학이 다양한 장르로 콘텐츠화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시인의 시와 삶이 어떻게 2차, 3차 콘텐츠가 돼서 확장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강의는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한 40분 하고 조금 선생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나눠보는 그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시문학 콘텐츠하고 난설원의 문학 콘텐츠 소설화된 작품이 꽤 많더라고요. 시와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용을 된 작품이 한 3편 정도 있었어요. 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진 작품이 한 3편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허선국장님을 보셨을 텐데 그 코로나 때 헌한선언 생가토에서 완전히 이걸 무대로 해가지고 한 작품인데 혹시 못 보실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따가 짧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작가들이 살았던 공간이 콘텐츠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글씨체를 또 만들었어요. 헌한선의 시의 영감을 받고 시의 감동을 받아서 헌한선은 글씨체를 또 만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뮤지컬이 끝났죠. 바둑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한선의 시와 삶 이게 소설에서 결국은 바둑대회까지 오는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만한 시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헌한선언을 우리가 새롭게 재발견하고 새롭게 인식해서 이분의 시적 세계가 콘텐츠로 현재와 미래를 갈 수 있게 젊은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 무언가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문학이 원거지 속에 존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문학은 이제 드디어 원거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가장 많이 노래가 되는 시인은 김소월입니다. 내년이면 김소월 선생의 진달래꽃 탄생 100주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후년에는 한영원 선생님 님의 친구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한영원 선생의 님의 침묵이 내년과 내년 이어서 아마 발간된 100주년이 됩니다. 우리 시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김소월 선생의 개요는 정미정 선생이 불러서 지금 아이유까지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글은 정말 그 사랑에 대한 정환을 정말 가요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데 그것이 몇십 년 전 인물의 노래가 아니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누구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김소월의 시는 거의 60편 이상의 노래화가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동심초라는 노래는 한국 시인의 시가 아닙니다. 설도라는 중국의 시인의 시를 김소월 선생의 스승인 김억 선생이 번역을 해서 만든 노래가 동심초입니다. 우리나라 가곡 동심초 안 부르는 가수도 어디 있습니까? 이 설도는 저는 기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무악시서화까지 한 토탈 배우 예술가로서의 삶이지 봉건사에서 이름을 기생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부른 건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직업으로 치면 국립배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 설도는 당나라 시대에 백거이를 비롯해서 훌륭한 시인들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심초는 춘망이라고 봄을 바라보는 마음의 내수가 있습니다. 그 내수 중에 한 수를 가지고 김소월의 김억 선생이 번안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봄만 되면 엄청 봄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와 교향곡, 이거는 뭐 조금 전문적이긴 하나 말라르메다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신의 원래는 목신의 독백이라는 시극이었는데 이거를 드뷔시 선생이 음악으로 만들었고 그 음악을 듣고 세계적인 뭐 논란은 좀 있지만 니진스키가 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 교향곡, 무용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또 문화 콘텐츠가 된 거 보면은 요새 뭐 이 헤어질 결심에 보면 그 안개 전문의 송창식의 안개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스타프 말의 아자디에트로라는 게 나옵니다. 이 구스타프 말은 동양을 사랑하고 동양의 중국시 중국필이라는 시집이 독일에서 발간되었을 때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국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는 더 이상 원고지 안에서 순직이고 조용히 있는 활자가 아니고 원고지 밖을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꿈을 꾸고 있는 언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의 체령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동양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따라서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연희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한시대부터 시작해서 200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난설은 선생도 있고 난설의 스승인 이달 선생도 이 체령곡에 대한 시를 씁니다. 가을에 연밥 따가지고 탁 던져서 그 물결이 닿는 언덕백이 있는 남자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오랫동안 동양에서 내려온 시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걸 뺏겼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정서의 변이, 정서의 변화, 정서가 변화한 모방시의 쪽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관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이래서 이 말러가 9번째 교향곡 대지의 노래에서 아름다움의 그 대하이라는 아리아 가사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야가 개울가 예를 들면 뭐 남대천 개울가에 아니면 경포호수에서 연밥 따는 아가씨 연꽃 사이에 두고 웃으며 이야기하네 새 단장한 얼굴 햇살바다 물밑까지 받고 바람에 향긋한 소매 공중에 넘기네 강원도 위 네 집 한량인지 남자 이야기입니다. 3, 3, 5 버들 사이로 아련하네 마루름 소리에 떨어진 꽃 속으로 사라지니 이를 보고 공으로의 애간장만 태운다. 이런 동양적 정서를 다룬 연희시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노래화되고 음악화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예술로서 시문학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뭐 뮤지컬 캐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T.S. 엘리어트의 시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인데 시문학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작품이 뮤지컬 캐치입니다.
시가 비즈니스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의 비즈니스한테 대표적이겠습니다. 뭐 시를 그런 관점에서 말한다고 좀 나무랄 수도 있지만 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스토리 산업에서는 시도 소비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시문학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이 세니에라고 호수 오페라인데 요거 오스트리아 보덴 호수에서 합니다. 근데 요거 절박함으로 만든 건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상실해 있을 때 무언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느끼고 서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호수 위에다가 배투척을 띄웁니다. 하나는 객석이 되는 거예요. 관객이 아니라. 하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으로 보덴 호수에서 배 두 척을 띄고 허름한 데겠죠. 그때 뭐 좋은 배는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인데 이 안드레아스 에니에는 프랑스 혁명기의 시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공포 마지막에 공포 처음에는 자유와 박애와 정신이 있지만 나중에 공포 정치는 로베스피에르에게 대들렀다가 사라져버리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평생 살아서 시 2편만 발표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의 시를 발견해서 보니까 대단한 낭만주의파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고흐도 살아생전은 벨기움에서 한 전람회에서 스케치 200프랑인가 300프랑 한 장밖에 안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 씨가 보관하고 있던 작품들이 엄청난 부를 만드는 게 고흐의 작품인데 이 안드레스 에니에 이분도 살아있는 시 2편을 발표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호수에다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장관인데 혹시 오늘 저녁에 들어가 시간 나시면 브레겐츠 페스티벌에 안드레아 세니에를 치시면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강릉에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문학을 가지고 공연을 만든 거는 장애모의 장한 가무소. 중국 여행 갈 때 인상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장한 가무소는 아까 말한 설도하고 이런 교류를 가졌던 백거이 궁정시인이었습니다. 백거이가 쓴 장한가, 길고 긴 탄식의 노래라는 장한가를 가지고 당현종과 사랑을 나눈 양귀비가 복육했다는 원천 합청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퍼포먼스가 바로 장한가무쇼입니다. 장한가는 그걸로 유명해졌죠. 우리가 그 구중궁궐 어디에서 너와 나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의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그 달빛에서 사랑의 맹세를 한 사랑이 죽어서는 하늘에서 내려가서 비일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돼서 그 사랑이 영원해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백거이가 쓴 시입니다. 러브스토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문학이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문학이 콘텐츠를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이고 메모리라는 그 오페라 뮤지컬 아리아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리아를 한번 들어보시면 달빛 아래에 고양이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담았고 어떤 한 시대를 지나간 왕년에는 무대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현재는 쓸쓸하고 슬픈 그런 늙은 고양이를 오히려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어떤 천국의 세계로 보내드리는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승화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니에인데 시인의 삶과 시인의 시. 근데 이분은 시는 사실은 4회 발표됐잖아요. 2편밖에 발표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삶을 가지고 호수 위에다가 이번에 상가를 무대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달 정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6월 달인가 7월 아니지 7월에 하는데 내년 오픈한다고 하면 딱 누르면 매진입니다. 딱 누르면 매진이. 근데 대체적으로 좀 좋은 자수는 50만 원. 딱 누르면. 그래서 제가 저 고향이 강릉이니까. 야, 우리 강릉도 이 관광도시고 문화도시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합의를 해가 협의하고 해서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꿈꿔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거의 25% 정도 되는 이런 사회일 때 조금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 저는 꿈을 꿔봤어요. 그 객석이 한 3,000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수는 뭐 이제 환경문제 그러니까 이쪽 저기랑 이런 좀 예를 들면 또 아니면 어떤 뭐 대관령부터 좋고 아니면 뭐 바다 보는 좋고 그래서 매일 제가 3,000석을 만들면 아마 거기에 제가 은퇴했다 그러면 저는 양복을 입고 가서 강릉 온 관광객들을 객석으로 안내해주는 돈 안 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얼마나 멋집니까? 곱게 입으시고 강릉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자리 안내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걸 퍼포먼스를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관광이라는 게 조금 뭐 여기로 좀 벗어나면 죄송합니다만 라스베가스라는 데 있잖아요. 도박의 도시잖아요. 도박의 도시인데 그 작년에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혁명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라스베가스를 도박으로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일찍이 문화를 미싱시켰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면 뭐 시저스 호텔 뭐 호텔 가면 저녁에 가면 그 밑에 태양의 서커스라는 서커스가 밑에 갑자기 다 깔려 있습니다. 뭐 오쇼 먼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박만 하지 않는다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몬트 선수들이 미국 가서 이렇게 뭐 챔피언 달라고 하는 게 메디슨 스퀘어 가든인데 그 뉴욕 구단 뭐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라스베가스에다가 극장을 짓습니다. 처음에 있는 극장이 2조 원인데 3조 원에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쳐도 많이 미쳤구나. 그러나 천조국인 미국에서는 해냅니까? 더 이상 도박만 갖고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그 극장을 지어서 했는데 농담으로 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만리장성하고 라스베가스에 그 극장만 보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 오픈해서 내년까지 티켓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저녁에 거의 70억에서 100억 매출입니다. 그러면은 200회 공연하면 1년에 매출이 2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규모 내지는 혁신적 사고 아니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만들어냈을 때 그 도시로 몰려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한류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갖고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경쟁력 있는 자연과 공간을 갖고 있는 강릉이라는 도시하고 매칭이 될 수 있다면 부자 도시, 엄청난 부자 도시가 될 수 있고 후손들에게 부자 도시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생각을 해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꿈을 꿔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주는 행복감도 있지만 그 도시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를 가져오려 할 때는 거버넌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의견을 통합해서 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쟁력을 우리는 앞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저도 배웠지만 뭐 석유 팔아 살 것도 아니고 그런 지적 자산, 생각의 자산 이걸로 살아갈 것이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자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러 오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경제적 수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페라 매출이 한 600억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 한경 TV 같은 데 보면 투자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오면 그 동네 나는 치즈, 와인부터 한 6개월 정도의 경제 효과가 확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백화점식 축제는 제가 보는 관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백화점식 축제는 앞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소멸해가고 점점 관객들부터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식 아무 잡다하게 A, B, C 음악을 뭘 선택할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백화점식 그 축제는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브레겐츠의 수상오페라 아니면 라스베가스의 SPC 메디슨 가든 스피어에서 하는 그런 콘텐츠 완벽한 원 킬러 콘텐츠 이게 앞으로 세계 문화 관광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게 다 거의 다 백화점식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영리합니다. 똑똑합니다. 기획하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러나 기획하는 사람도 자기가 똑똑한데 뭐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마음을 못 헤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에서 강릉이 갖고 있는 이런 재료와 공간 재료, 재료라고 하는 공간 재료,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 재료, 인간의 재료, 그 다음에 강릉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 인문적 자산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는 걸로 가버리는 거죠. 용감하게. 그런 면에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혁신적 사고라는 것은 뭐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그동안에 보고오는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재발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는 허난선 선생님은 맨날 27살에 목유광산 시설을 돌아가셔서 슬픈 가족사와 봉건사에 이 얘기가 쭉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허난선을 갖고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진지를 선생님들하고 공유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장항 가무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시가 좋습니다. 좀 백거희 선생이 궁정 시인이어서 당현종하고 양귀비를 조금 미화하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시안에 갔을 때 저녁에 잠 안 올 때 우리 돈 5만 원이고 거기 가서 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당나라의 궁정을 만들어놓고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허난선이라는 분은 뭐냐? 이분의 삶과 시는 뭐냐? 삶이 슬펐죠. 그럼 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난선의 시에 대한 분석을 보면 해본 논문을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색채 미학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있는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허난선입니다. 보통 우리 시는 정서적 정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지만 색채의 아름다움이란 미학,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아름다움이란 미학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데 시는 오감을 담는 것이지 한쪽의 어떤 정서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문학은 교과서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 시는 여기는 A는 뭐를 상징할까요? 이거 완전히 시문학에 대한 상징성과 확장성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시문학은 상상력의 세계고 창조의 세계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세계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A, B, C, D로 나눠서 답을 구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보여지는 유토피아, 이상향, 동양에서 보여지는 유토피아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숲입니다. 아름다운 숲. 그 아름다운 숲에는 새들이 날고 봉황새도 날고 파랑새도 날고 그 다음에 나무들인데 그 나무는 향기가 나는 나무들이 향기를 막 뿜어냅니다. 그 사이에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꽃들이 노래합니다. 그런 세계는 대체적으로 문학 속에서 묘사된 유토피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단테의 신곡의 유토피아하고 난서론의 목유광산시에서 쓴 유토피아는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서론 선생님이 와가지고 연애를 했었는데 이걸 뭐 우스갯소리로 너무 야해가지고 그 당시에 난서론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건 야사입니다. 사실 뭐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200의 시를 읽어봤지만 난서론의 체력곡은 이런 겁니다. 강한 호수의 푸른물 마치 옷 같고 연꽃빛 깊은 곳에 목담배 베어두었지 님을 만나 물 건너로 면밥을 던지고 백년 누가 볼까 반낮을 얼굴 붉히네 뭐 이런 시인데 여성에 대한 그 소박하고 아주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담았는데 그때 당시로 야했다고 쉽지 않았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이게 야합니까?
이게 야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야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행여 볼까 반나절 얼굴 긁힌 게 야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봉건사회라는 게 저는 어디 가서 그 강의하면 욕을 좀 먹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한 사람이어가지고요. 네, 뭐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어떻게 자기 민족을 노예화시켜서 재산화시키고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어떤 짓을 하고 이게 가능한 거냐 이게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하다가 욕 바가지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도 아니고 종교학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러면 모든 정의와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은 사람은 무슨 상을 받고 뭐 칭찬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만든 악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무입니까? 뭐 가자미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노래하고 전쟁에서 그 피비린 나라 전쟁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철모 밑에 핀 아름다운 꽃을 얘기해서 어떤 얘기해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만든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이 질문을 저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행여 볼까 반나절 얼굴을 붉혔네. 그때는 여성이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했던 보건 시대였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좀 건방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삶이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뭐 요시는 선생님들 많이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너무 아름답죠. 여기 보면 이 색감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시에서 허난선언처럼 색채 미학을 가진 시는 없습니다.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허난선언 시의 색채 미학에 관한 연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욕을 좀 말씀드렸죠. 패션 하시는 분에게 허난선언 시 속에 색채 미학하고 패션쇼 한번 해보라. 패션과 인문학이 만날 수 있다. 너무 아름다운 게 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를 뭐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허난선언 선생의 시는 어떤 컨텐츠가 되냐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소설을 많이 됐어요. 소설로. 두 번째는 무용하고 발레가 됐어요.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됐고 실교 공연됐고 그 다음에 난선의 글씨체가 만들어졌고 바둑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자료조사하고 연구 논문을 누가 쓰면 유일할 겁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이것만 갖고 허난선의 시와 컨텐츠를 하고 책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서양에 국내에 있었나?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자, 뭐 돌아가셨으면 드릴 수는 없을 거고 요새 뭐 너무 저는 뭐 너무 화제돼가지고 오늘은 누구서 얘기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 그거 가르쳐주라니까요. 그래서 최문희 선생이 이제 난설론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홈플을 박사를 받았는데 홈플은 최문희 선생인데 평생 동안 이 한 작품 장편 소설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분입니다. 홈플이라는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작품입니다. 근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최문희 선생이 난설이라는 장편을 썼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애연한 아름다움으로 난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혜영 선생이 시간을 달리다라는 장편 소설을 했는데 시 난선언이 미래의 작가 진행생 문우진을 만나는 과거로 그 시대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의 언론인이라고 소설을 하기도 하는데 부용꽃 젊은 붉은 시절이다. 그 다음에 윤지강의 난선언 나는 시인이다. 그 다음에 김지의 난선언 연판타지. 그 다음에 무슨일나 의병장 김성립과 난설은 고초이 오자라서 죄송합니다. 조금 오자가 몇 개 있는 건 크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상수의 장편 소설이에요. 이렇게 장편 소설이 몇 권입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초이라고 유서재 선생의 장편 소설 여성도가 장편 소설 상을 받았어요. 난설의 사나의 편지를 복간한 책입니다. 이건 아마 돌아가실 때 모든 작품을 버려라, 태워버려라. 거기에는 시도 있었을 거고 편지도 있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이배경 작가의 신작 소설 허난선언 평전도 있습니다. 초희와
민서의 꿈인데 이거는 평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으로 소설화가 됐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1800년대에 통역관의 중국에 사는 한국 통역관의 딸이 허난선의 삶에 감동받아서 이름을 소설헌이라고 짓고 소설헌집을 냈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그분이 27살이 됐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안 돌아가셔가지고 어딘가로 스스로 행복불명됐다 이런 미끄럼거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럴 때 난설원의 삶과 문학이 역관의 딸인 소설, 그분의 이름 정확히 안 하지만 그 이름을 난설원의 소설헌이라고 짓고 이따 27살에 어딘가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헌 집은 중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권한선호 선생의 시를 무용으로 만든 욕심이 납니다. 제가 콘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권한선호 시는 사실은 이 시를 가지고 어디 호수나 아니면 저수지 있으면 유명 예술가는 포스टर 리빅을 앞에만 세우고요. 시민들 모시려고 석 달만 다재생활하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보지. 석 달만 하면 권한선호 시를 가지고 세계적인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목포 시립무용단에서 권한선호는 시, 제가 알기로는 시 3편을 가지고 만든 건데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어서. 그래서 목포 시립무용단에서 권한선호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처음으로 무용을 만들어서 공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정혜 선생, 그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선생의 부용꽃 붉은 시절은 충북에서 창작 춤을 해가지고 그녀 난설은 부용꽃 붉은 시절의 춤추라도 공연이 됐습니다. 소설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춤을 공연된 예입니다. 허난설은 시획과 콘텐츠가 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연 장면이 이런 겁니다. 그런 장면이 사실은 동영상 같은 구하면 어딘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저작권 때문에 한번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심심하시면 어딘가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공연화되고 무용화됐구나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작품을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난설은 이 발레인데 국립발레단에서 사실은 올림픽 하기 전에 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강릉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수경월화, 물에 비친 달과 거울에 비친 꽃이잖아요. 볼 수는 있으나 만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경월화. 물속에 달은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거울 속의 꽃은 볼 수가 있지만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만질 수 없는. 요 수경월화라는 이 안무의 무용은 난설원의 시를 찬송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만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발레로 표현했는데 이 작품 정말 좋습니다. 조금 얼핏 그 동영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한번 실험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떻게 소설이화가 되는 걸 공부하시고 한번 보시려면 아까 예를 들어드린 소설 시가 어떻게 무용이 되는가를 보시려면 요 제가 예를 드리는 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문학이 어떻게 콘텐츠가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발레 요거 강한테 초청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계속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허난설은 콘텐츠만 다 모아서 축제가 되겠습니다. 백화점식을 하지 말고 허난설을 소재로 하는 소설, 허난설을 소재로 하는 무용, 허난설을 소재로 하는 뮤지컬, 허난설을 소재로 하는 글씨, 허난설을 소재로 하는 방송 되게 다 묶어놓은 축제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축제는 다 많은 백화점식을 해가지고 뭐든 먹고 뭐든 입고 뭐든 입고 사람들 안 갑니다.
그래서 요 국립발레단의 수경호랑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만질 수 없는, 그대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발레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한국 무용으로 된 이런 건 많지만 또 시가 현대 무용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발레로 된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시문학이나 소설문학은 발레가 된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 문학, 우리 예술에서는 발레가 그렇게 큰 우리 장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춤은 한국춤이고 신명이 있고 흥이 나는 춤인 것이지 그렇게 세련된 정재미를 갖고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의 현대 무용은 정재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서론의 시 속 이미지를 가지고 안무가가 시 세계를 가지고 음악, 국악하고 믹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레로 만드는 겁니다. 춤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의상이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확인을 제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난서는 시에 있는 색채, 붉은 놀로, 푸른 무지개 이런 것들이 무용복으로 다 수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생각했겠죠. 제가 직접 인터뷰를 안 해봤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그 극장 안에다가 향이 나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적당한 기간에 향기가 쫙 불어난다면 잠시나마 이 바깥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잊고 이상의 속에서 꿈꾸다가 극장 밖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보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목류가라는 실교 공연할 때 그 아주 특수효과 하는 친구를 그하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코로나가 왔다가 와가지고 웃음이나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못 보여드리는 한이 있습니다. 그게 나무를 다 근데 그게 너무 가능해요 시키고. 근데 지금 퍼포먼스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선생님들하고 조금만 더 있으시면 극장 안에 앉아서 앞에서 무대에서 칼싸움하잖아요. 내 앞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배워요. 그렇게 극장에 앉아가지고 저기서 공연하고 있구나, 노래 잘하는 이런 시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 앞으로 완전히 영상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난서론의 시는 음악하고 발레라는 장르를 만나서 새로운 형태로 관객들하고 조우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힘드세요? 지금 몇 시간? 40분. 예? 8시 40분. 좀 더 하겠습니다. 무용은 거의 보시기 안 되죠, 아무래도. 네. 무용은 아무래도 이렇게 안 보시게 되죠. 보기를 못하겠어요. 많이 없어요. 가서 보는 건 일고 볼 기회가 거울 말고 많이 그 단어문화관에서 가끔 근데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제가 제 작품이 강의에 와서 한 두세 번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는 친구들이 와서 강의에 와서 공연을 하고 가면서 감동을 받고 합니다. 전국에서 관객 퀄리티 수준이 제일 높은 도시 강릉으로 엄청 감동받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너는 강릉아들도 맨날 나 욕하던데 버리장머리 없다고 이러던데 그게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태도가 좋고 나 너무 감동받았어. 다누타에 가보니까 제가 소프라노 기rim을 하고 저 처음 가봤는데 관객이 꽉 찼어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준이 높고 우리들 나이보다도 젊은 분이 더 많고 우리들 나이도 많고 그거 한번 가봤는데 당연히 11분께 독한 팀에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진짜 수준이 그 강릉에 개가 많지 않습니까? 개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개를 예술적으로 개를 운영하는 팀을 만났어요.
서울에 어디 극장을 갔는데 뮤지컬을 제가 뭐 갔는데 강릉 말투가 막 들려요. 뭐 어디나 여기는 빨리 안 가, 뭐 빨리 극장 들어가야 돼. 왜 그래? 뭐 이런 거서 이게 깜짝 돼가지고 가서 제가 또 호기심 있어가지고 갔더니까 자기 개편이래요. 그런데 1년에 적게는 2번 아니면 3번 서울에 뮤지컬 보러 오는 개편이래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은 서울에 있는 뮤지컬을 보는 개편인데 오늘 여기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떤 그 컴퍼니에 조금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드릴 건 없어가지고 팜플렛 이렇게 드렸죠. 네, 그 강의 고해라고 부르면서 친한 척하면서 뭐 아는 척하면서. 그런데 그걸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도 있지만 1년에 2번 이 개분들하고 같이 그때는 관광버스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고 와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가신대요. 근데 저희 그렇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셔서 내 고향 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작품을 또 와서 했을 때 전부 배우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 봄에 무용을 하나 제 작품을 했습니다. 단호 문화관 더 파티라고 라는 작품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황림 선생이라고 여기 강릉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눈이 안무를 하고 예술 감독을 하고 옛날 국립무용단에 안무 예술 감독을 했던 백형민이라는 친구가 와서 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만날 것인가 이런 거를 과거 속으로 손들을 모시고 하기 되게 어려워서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만들었는데 쏙 괜찮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 사실은 시는 서사, 이야기 구조를 복잡하게 짜는 그 퍼포먼스로 만드는 것보다도 무용이나 아니 음악이 관계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관객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작가가 시 사이에 있는 여백입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다가 스토리를 집어넣는 거죠. 난선언의 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의 유선사라고 신선의 세계에서 거니는 노래 그거 처음 너무 재밌게 만들어서 그거는 미디어 아트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 병풍으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리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화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면 20개 딱 만들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종목이 뭐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여서 저는 학생들하고도 또는 제가 어떤 특강에서 원고지 속에 있는 시를 꺼내지 못하는 바보들하고 뭐 선생들이 하는 거 아니고 원고지 속에 있는 시가 시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그런 구석기적 그 사고 발상을 갖고 시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원고지 속에서 있는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사랑과 이별을 말한 단어들이 얼마나 그 현장으로 나오고 싶어서 말하고 싶겠느냐. 그 언어들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때려오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콘텐츠가 되는데 제가 다시 요번이라고 참 강조하는데 요번에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한화선 선생님의 시를 읽으니까 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뮤지컬 초이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준 작품이 뮤지컬 초이입니다. 제가 뮤지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초창기 뮤지컬 부운동을 하고 뮤지컬 상을 만들고 우리나라 뮤지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창기에 애를 좀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없었고 연극에다 노래 몇 곡을 넣고 뮤지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여행도 부자연스럽고 그럴 때 제가 어떤 기회에 미국과 영국을 가서 뮤지컬을 관람하게 됐는데요. 이거 여행 자유화 되고 뭐 이런 나라 한국에 와서 전부 다 이 작품들 다 돈 엄청 벌어가겠구나. 가무하게 아주 절묘하게 판타지하고 현대식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약간의 그때 당시 사명감을 가지고 뮤지컬 부르고 뮤지컬 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영국이 작품이 와가지고 예술의 전당에서 보름하고 그때 당시 30년 전입니다. 보름 공연하고 10억을 벌어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몇 사람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한국 뮤지컬의 기초를 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작업을 해서 뮤지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나 어느 날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림픽을 하는데 아트센터도 만드는데 우리 콘텐츠를 선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거 되겠어요? 믿어줄까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이 신념을 가지고 이 콘텐츠를 끝까지 만들 수 있는가를 믿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입니다. 제가 어떤 공공 역할을 해서 자문학을 했을 때 제일 많은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 걸 만들어주세요. 지속 가능한 걸 만들어달라는데 지속 가능한 걸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지속 가능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원의 안정성이고 재원이 롱텀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은 무조건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나 나쁜 의미의 그런 뭐 정치적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만들며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며 있어서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세요. 인내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조금 그렇지만 뭐 괴테, 파우스트 뭐 다 알잖아요. 이거 60년 걸렸었습니다. 그래야 세계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오페라 나비 부인 리허설만 돈 받기 전에 리허설만 100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기다리지 않고 뭐 작품 만들어달라고 그게 지속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예술가들을 믿어주는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게 지금도 노력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되고 가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냐? 점점 도시는 유령화되고 황폐화되고 저녁 때 유령 도시화 되는데 지금 논의가 전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의만 하고 지속 가능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느 도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지속 가능한 게 원투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현상을 망합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대신에 전문가에게 맡기되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술가들은 저는 다른 분들 안 하는데 저는 좀 게을러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슬픈 게을러집니다. 쓰기 싫어가지고 사진도 못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그리고 관광이라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 술 마시고 이런 관광 안 하고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를 매개하는 관광 쪽으로 많이 바뀌는 걸 cultural tourism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화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런 쪽에 가면 그 소재 값지는 보물창고가 있어요. 근데 이 보물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저의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비셨습니까? 네. 그럼 저 선생님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차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드시면 이 작품을 제가 정말 참 꿈을 많이 가진 작품인데요. 사람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100%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정말 너무 저도 뭐 힘든 시기고 그런데 고향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고향의 콘텐츠를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뮤지컬을 좀 아신다 그러니 난서를 선생님하고 뮤지컬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작품의 작가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고민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초기에 어떻게 착상을 하고 발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익혀놓고 가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아온 그 관념으로 제 작품을 만들 수 없지요. 그거는 제 스스로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발상하지 않은 그런 속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제 시기의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한화선의 시와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강릉 시민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민 배우들하고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신인 배우분들이 출연하는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극장 공연을 하고 극장 공연이 끝난 다음에 여기 거기 뭐야 거기 관한서는 김호 공원에서 고택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거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테마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도쿄올림픽 그 다음에 북경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허난선의 시가 세 나라에서 일찍이 베스트셀러가 됐듯이 이 허난선의 시와 삶을 배경으로 한 소재를 한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이 세 나라에 가서 허난선의 시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자 이런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으니까 도착이 뭐 몇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시작하자.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처음부터 돈 많으면 좋죠. 뭐 컨텐츠의 대가는 머니입니다. 컨텐츠의 대가는 돈입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원이 시작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런 방식을 하지 말고 제가 조금 이 메가 이벤트를 할 때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이 작품을 시작해서 첫 번째 제가 작품을 쓰고 쇼케이스 공연을 합니다. 쇼케이스란 보통 완성된 대본이 아니고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노래 몇 곡하고 대충의 구조 스트럭처만 짜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레이션 주고 그래서 그거를 초이란 작품을 지금 아트센터도 없었으니까 그 옆에 문화관에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신문을 찾아보시면 이런 작품을 하는데 관객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관객을 어디 앉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아주 작품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운 까임이죠. 매년 만든 게 아니고 야 이렇게 좋게 사람들이 많어 다 앉을 자리도 말을 해주거든. 왜냐면 그거 사이만 앉고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쇼케이스 공연을 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극본을 쓰고 그 다음에 쇼케이스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 작품을 할 때는 세 번째가 디벨롭 공연을 해야 됩니다. 완성작업을 만들어 놓고 실패한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이순신도 만들고 처용도 만들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연들이 자꾸 없어요. 다 이례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도 다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 문화도시에는 그래도 지속 가능한 조금씩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두 번째는 약간의 재원을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뭐 시에서 관계된 분들이 노력하셨죠. 돈이 요만큼 왔습니다. 한 100원 왔습니다. 100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20원 갖고 한다. 디벨롭 공연. 그래서 20원 가지고 디벨롭 공연하고 나머지 재원을 아꼈다가 올림픽 할 때 조금 더 얻어서 아트센터가 생기거나 그럴 때 강릉 이야기로 오프닝 공연을 해야지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을 어떤 보면 뭐 고향에 대한 애정의 시기고 사는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작품을 하면서 극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강릉 해남문화관을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빌려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강릉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좀 하게 해주고 싶고 여기에 27개의 등을 상징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걸 나중에 이제 시민 배우 어른으로 바꾸고 싶었죠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젊은 배우들이 있고요. 요거는 그때 강릉 시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지역의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협력형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조금 오래 갈 수 있게 만들자 그렇게 했고 또 누가 얘기 들으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알았어. 근데 강릉에 인재들 많아. 이 임혜영이라는 배우는 훌륭한 배우입니다. 뭐 고등학교 여기서 어느 고등학교 가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고향을 사랑하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배우 모시고 이 디벨롭 완성 공연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 디자이너는 어머님이 강릉의 유명한 여고를 나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연출가는 처갓집이 강릉이에요. 한모 선생이라고 뭐 오늘 대표적인 뮤지컬 연출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극본을 쓴 게 강릉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을 이제 만들어서
해남문화관에서 했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초회를 새롭게 읽기도 하고 많은 강의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박수 쳐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을 갖고 그래 그러면 올림픽 할 때 강릉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죠. 이럴 때 뭐냐면 그때는 지역이 가야 됩니다. 강릉을 빼버려야 됩니다. 외국인들하고 공유하려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공유하려면 강릉 하면 강제성이 주어져가지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강릉을 싹 빼버립니다. 뭘로 가냐? 난설은 슬픈 가족사의 삶을 살았지만 동양적 이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극복함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인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양 서양 남쪽나라 서쪽나라 북쪽나라 이런 게 아니고 동양인들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제일 마지막 남는 키워드는 뭐냐? 사랑입니다. 전 세계 작품 중에서 지금까지 롱런하고 오랜 동안 관중들을 찾고 만나고 하는 작품의 마지막에 다 정리하고 저는 이 작품의 에너지는 뭐지? 보여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야? 읽혀지는 거야? 느껴지는 겁니다. 그 느껴지는 거에 마지막 다른 거 사랑입니다. 결국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전 세계인들이 다 갈구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사는 것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있고 신에 대한 사랑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걸 보편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지. 제가 어떤 도시에 가면 박 선생님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이 도시에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만들고 이 도시에 말이야 역사와 가서 앉아있으면 10분만 짜증나서 못 봅니다. 솔직히 강요하고 있어요. 사람이 객석이 앉을 때는 내가 내 자유로 그 대상 보여지는 것들을 즐기고 엔조이하고 감동받고 싶어하는 것이 누가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관객은. 근데 대체적으로 어디 가면 그 애약하는 마음은 철저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의 콘텐츠로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고급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한 시대에는 훌륭한 작품이었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품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시대에 기억되고 모든 시대에 읽힐 수 있는 시, 모든 시대에 읽힐 수 있는 작품 이런 걸 만들 때 키워드는 보통 사랑입니다. 그 밑에 뭐냐면 권력, 욕망, 영원히 죽지 않은 이런 것들이 깔리는 거예요. 단어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킬러 콘텐츠는 대체적으로 사랑이 베이직이고 마지막에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조이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놨는데 불운하게도 마지막 꼬리는 못하고 사라졌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몇 개 노래들이 남아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은 불고 이런 작품인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제 가사 갖고 만드는 유튜브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향 후배들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말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초희에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을 불고 위에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요 대나무를 갖고 이렇게 만든 여기 27개의 등불은 앞으로 강릉의 희망 이런 것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슬픈 한 시인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그 슬픔 넘어서 우리가 그 슬픔을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꿈을 미래로 가는 기차를 타게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했는데 결국은 이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작가로 참석했지 이 작품의 제작자로 참석한 게 아니죠. 이 작품의 제작자가 이 생사 여타를 확정짓는 것인데 저는 작가로서 이 작품의 완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슬픔이나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제작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저는 작가로 참석했는데 이 작품 꼴이 못해서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새 이 작품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통 이게 헌안선언을 이야기한 작품들을 대체적으로 예술가 작품들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시사제에서 만든 작품은 하나 만들고 사라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헌안선언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까 한 그 발레 수경 원화는 지속 공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발레 축제 같은 데 참여하고 있는 거다. 국립발레단이. 그 다음에 이 난설이라는 작품은 2019년 초에 내고 2020년에 재연을 하고 올해 또 공연을 했어요. 중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강릉에 공연 와서 좀 시민들하고 같이 향유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뮤지컬 난설은 허균과 난설의 스승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이달을 등장시켜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 공연이 아니고 레파토리가 되고 있어서 고정 레파토리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다시 내년에도 공연할 수 있고 9년에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쪽이어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중국장 작품인데 이 작품 자체가 초연하고 재연하고 3년하고 내년에도 후년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 작가가 난설원을 자기식으로 창의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바라봄이 관객하고 만나는 지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황금을 갖다도 나는 그 황금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황금에 관념이 없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면 절대적으로 콘텐츠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감동받게 하고 느끼게 해야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난설 같은 경우는 참 괜찮은 작품이고 이 작품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 창작 뮤지컬인데 여기는 그 난설의 시를 다 노래화 시켜가지고요. 노래가 그걸 뮤지컬 오페라는 아리아라는데 뮤지컬은 넘버라고 그래요. 뮤지컬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은 넘버 번호라고 해요. 뮤지컬은 넘버라고 그럽니다. 뮤지컬 넘버 1, 2, 3 왜 그러냐면 뮤지컬은 보통 한 작품에 40개에서 80곡이 있습니다. 이 다양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1번 바람에 날리는 꽃잎, 2번 다양할 수 없으니까 1번 넘버 갑시다, 2번 넘버 갑시다, 3번 넘버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뮤지컬에 들어있는 음악을 부를 때는 뮤지컬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식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설은 제가 볼 때는 뮤지컬 난설의 시를 가지고 삶도 있지만 특히 시 그리고 불운한 삶을 살았던 그의 스승 이달과 허균 그다음에 난설의 이야기를 갖고 그 시대적 이야기가 더불어서 시를 노래를 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무리 좋으시도 노래를 음악을 잘못 만들게 안 전달됩니다.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김수영 선생. 저도 글씨를 좀 봤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시에서 얻은 마음인데 허난설은 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허난설은 글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시인의 시를 가지고 글씨체를 만든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릉에 계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작업을 왕성하게 하시는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퍼포먼스더라고요. 아티스트시던데 이렇게 난설어체를 만들어서 난설어의 시문학이 글씨체로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또 이 고향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이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초희에 대한 작가로서의 그 못다 이런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엉뚱한 꿈을 꿉니다. 난설은 그 공원 전체를 무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연은 인도어 공연, 보통 프로시움 무대가 있고 객석에 있어서 여기 보는 공연도 있지만 이머시브라고 해서 공간을 이동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잘 하는 게 뭐냐면 객석을 무대로 만들어버리고 무대를 객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초의는 못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올림픽 테마 공연을 저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쓴 작품이 천년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때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그거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남의 극장을 뒤바꿔 놔가지고 객석으로 무대를 만들고 무대를 객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선생님? 봤어요. 강민대학 관계. 네, 강민대학. 예, 그게 제 작품입니다. 그게 자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날. 그랬더니 너무 멋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만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힘을 얻는데, 관계과 배우들과 함께 움직여진 게 저가 배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같이 갑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걸 처음 봤어요. 무대하고 객석을 분리시키고 안 되고 저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 극적인 그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제가 그거를 저한테 의뢰와서 저도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르신들. 그 여러 날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너무 멋진 거죠. 꼭 빨리. 진짜 반갑어요. 진짜. 그래서 이 천연향은 단오 천연축제. 단오라는 단어를 제가 공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릉이 천연축제 단오라는 것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허균 선생의 성서부 부고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향호 있잖아요. 주문지에 친향. 향나무를 가져다 적혀놨다가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꺼내서 향을 쓴다. 친향. 그래서 그 천연향이 천연축제하고 친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얘기고 그 기다림이 꽃을 피웠을 때 이 영동지방 거기다 채운 아시죠? 채운 구름 무지개 모르세요? 영동지방에도 나타나는 무지개입니다. 채운이 채운이라고 써요. 채운이 나타나면 그에는 기다리는 일이 있어요. 농사도 잘 되고 좋은 일이 온다. 그래서 보통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이렇게 피잖아요. 예? 근데 이 채운은 영동지방 이게 요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태백출령 그 사이에 채운이 핍니다. 구름 무지개입니다. 이쁩니다. 어디 사진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채운이 핍니다. 그래서 그 단호하고 향후에 심양하고 그 다음에 채운을 하고 그 다음에 학들 나오고 그걸 보셨잖아요, 그죠? 그룹 나오고 그렇게 춤추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초이에 대한 슬픔 꿈을 안고 결국 돌고 돌아와서 천연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 참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제가 허균 환한선은 생각터 공원을 통째로 의료화시켜서 이걸 사이트 스페이스픽이라고 실경무지개라고 실제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고깃배가 없잖아요. 옛날에 어항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150쪽 주면 바다에 뛰어가지고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쫙 이렇게 춤추면 들어오는 거. 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경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무대화시켜서 가는 겁니다. 그건 또 엄청 큰 사이즈죠. 불 켜면서 집어든 불 어와들이 점점 와가지고 이 마른 강물이면 강물 바닷가에 와서 같이 보면서 노는 겁니다. 축제가 벌어집니다. 배를 타고 관객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딛고 다시 또 이 환한선 선생에 빠져가지고 이 목루가를 만들게 됐는데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야하다고 해가지고 집에 모실렸다는 썰이 있는 그 채련곡을 제가 작사를 다시 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노래는 유토피아 유선사 유토피아 신선의 세계에서 논의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달궁이라고 월전이라고 해서 거기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여기서 제일 슬픈 노래는 곡자라는 시 아시잖아요. 자식 변에 보내고 뱃속에 아이까지 이런 그 곡자라는 노래는 뭐 엄청 슬프죠.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슬픈 노래 들려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그 중에 슬픈 노래 하나 들으면 딱 근데 기조 자체가 저렇게 슬프게 하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실경을 배경으로 했는데 중국의 장예모 감독은 뭐 산을 막 까고 부대 만들고 뭐 호수에다土木공사해가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예술적 판타지를 주는 방식이 한국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택 하는 사람 기념 공연 전체를 무대로 삼은 거고 실제로 제가 여기 뭐 이 소나무 위에다가 크레인을 2대를 우왕 써가 엄청 큰 크레인을 주고 있어서 스크린 여기 위에다 달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도하면 또 누군가 후배들이 또 와서 제 생각 그래 그때 어떤 이런 아저씨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작을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유관은 국내 처음으로 작가의 호텔을 무대화해서 시도를 했고요. 완성 작품이 못 만들어서 30% 만든 겁니다. 기존 공연을 전체를 무대화했고 완전 청각 영상하고 유목하고 만들고 나중에 AI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완전 환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최소한 강릉 날씨가 좋기 때문에 6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뭐 이런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까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 했는데 꿈은 네.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요즘 화난사는 그 김수영 작가가 약간 했고요. 그다음 바둑대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근자에 밝혀지기도 하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지만 조선 한림의 시작 난선원의 약간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생님들 만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야, 이 난선원 씨는 이렇게 한 시인의 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창훈 선생님 만들기 너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한테 논문을 하나 써보라고 했어요. 어떤 A 시인의 시와 삶이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확산될 수 있는 거는 석사도 아니고 박사 논문을 써라.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얘기하고 여기 가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이 허난선원 씨의 콘텐츠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박사 논문을 쓰면 좋은 논문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강제할 수도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허난선원 문화 콘텐츠는 지금까지 소설, 무용, 뮤지컬, 시골 공연, 글씨체, 바둑 얼마나 다양합니까? 네. 우리가 하는 게 있지만 우리 안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예술가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난선원 시는 가곡, 시극, 연극, 뮤지컬, 오페라, 실경공연, 퍼포먼스, 패션에서 테마 공연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시와 시적 세계는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허난선원의 시와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다. 그런 되새김, 그런 다시 읽기를 통해가지고 허난선원의 시와 문학적 세계가 현재화되고 미래에 좀 더 좋은 가치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